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관광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관광상품은 대중관광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농촌관광이 대표적인 경우고 또 오늘 공부하는 녹색 생태관광상품, 공정여행상품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 관광상품, 또 생태 관광상품, 공정여행상품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관광상품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저탄소 이런 것들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고요. 환경 보존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녹색 기술을 접목해서 관광산업의 저탄소화를 실현하고 관광자의 지역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환경의식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대두가 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른 관광상품들이 일정한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녹색 관광상품은 모든 관광상품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대상 지역이나 관광활동의 이용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모두 녹색화하자, 더 저탄소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관광 활동으로 인한 저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해서 관광 요소들이죠. 교통, 숙박, 체험 활동, 각종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모두 저탄소화하는 그런 관광 개념이 되겠습니다. 관광자들에게 자연환경 보존 및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 고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관광상품에 녹색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상품의 녹색화, 그리닝이고요. 또 지구온난화를 감소하기 위한 저탄소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색 관광상품은 최근에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활용, 자원순환 이런 녹색 기술을 관광시설, 숙박시설, 식당, 기타 관광 서비스 시설에 적용하는 관광상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광 활동으로 인해서 저탄소 배출 저감을 고려해서 이를 기반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상품 구성 내용 중에서 의도적으로 지구 환경 보호나 지구 온난화 방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체험거리 및 정보 제공, 또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녹색 관광은 가장 중요한 게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탄소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탄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생 또는 재생 에너지 도입, 관광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 또 탄소 흡수원 확충입니다. 최근 탄소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는데 습지, 하천변 수림대, 수목식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환경적 측면의 다음 이슈는 자연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또 관광자들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은 주로 관광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기존 시설 및 자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고용 증대 이런 것들이 녹색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 문화의 존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역사회 편익 제공,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속적인 지역 주민의 요구 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과의 정보 교환 및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 전통과 문화유지를 계승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녹색 관광 상품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로 즐거움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관광 상품입니다. 관광 상품은 일반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지구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지구 환경을 보존시키는 또 유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활동 참여를 통해서 지구 환경 및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녹색 관광과 관련되어서 관광의 요소인 숙박, 식당, 교통 및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이 녹색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녹색 관광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관광 활동 이후에 일상생활 통해서 저탄소, 친환경적 생활 양식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 및 자원순환을 배려한 관광 상품입니다. 관광 활동의 기반, 관광지, 숙박, 식당, 교통 등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게 되겠고요. 관광 활동과 관련된 산물의 투입과 산출에서 자연순환을 고려해서 저탄소, 탄소 저감형 관광 활동을 촉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 관광 상품의 목표입니다. 건축 기술이나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관광 산업에 투입해서 기존 관광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저탄소 관광교통순환을 적용할 때 기존 시설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교통순환으로 기존 내연기관을 교체해서 탄소를 저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관광기술이 도시와 건축물을 만나면 관광에서 중요한 요소인 저탄소 관광호텔 또는 저탄소 컨벤션 시설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 상품의 목표를 정리하면 교통, 숙박, 음식점, 여행사, 관광자 등 관광 구성 요소의 탄소 저감 기술의 도입과 환경에 대한 태도와 인식 변화 등을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관광 상품을 통한 탄소 중립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색 관광 상품의 기본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 관광을 위한 물리적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광 활동의 녹색화를 위해서 관광 활동 및 관광 서비스에 대한 기반 시설을 저탄소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운영 관리 방법의 전환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녹색 관광을 위한 물리적 기반 조성으로는 신규 시설 도입 시 저탄소 제품 이용을 장려하고 공공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 교체 시 저탄소 제품으로 우선 교체하는 것을 유도하고 민간 시설의 경우는 저탄소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별 관광시설 경우 저탄소를 위한 단계별 실천안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 관광 상품 기본 방향의 두 번째는 녹색 관광의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을 유지한 상태로 운영 및 관리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탄소를 저감시키거나 아니면 일부 시설 교체 또는 신규 기술 도입을 통해서 탄소 저감 장치 시설을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관광 현장에서 녹색 관광 형태로 운영 관리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법 또 모니터링법을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녹색 관광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색 관광 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녹색 관광 활동은 아직까지는 그 수요 계층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관계기관에서 의도적으로 녹색 관광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서 맡겨서 녹색 관광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녹색 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생태관광 상품입니다. 사실은 생태관광 상품이 대한관광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생태관광이라 하면 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고 즐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생태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지역이나 오염되지 않은 자연지역에서 행해지는 관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연지역에 대한 관광, 또 생태관광은 개념적으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생태관광이 자연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자연관광 또는 생태관광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좀 있어왔고요. 생태관광이 행해지는 이 생태관광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보존을 우선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자연 보존을 통해서 또는 생태 보존을 통해서 생태 관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태 관광이라고 해도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나 사람의 삶이 생태 보존의 우선이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생태 보존은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 개발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태 관광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했는데요. 우선 그 더글라스와 테레트라는 학자가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 관광을 영어의 4E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ly based, 그러니까 환경에 기초한 그런 관광이고요. 두 번째는 ecologically sound, 생태적으로 건전한 그런 관광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educative, 교육적인 관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ethical, 윤리적인 관광을 생태 관광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 관광을 가장 먼저 그 개념을 관광에 도입한 사람은 해저라는 학자입니다. 해저는 1965년도에 링크스라는 잡지에 관광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평하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대중관광의 대안으로 소위 생태적 관광, 에콜로지컬 투어리즘을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생태관광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관광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자와 환경,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해저는 생태관광의 핵심, 기본적인 요소를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환경적 영향. 다시 말하면 관광자들이 자연환경 또는 생태관광을 하고 난 후에 어떤 환경 훼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관광에 대한 최소한의 영향. 지역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영향입니다. 지역 문화의 보존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관광자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 문화가 변경이 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인 혜택입니다. 보존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보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참가 관광자에 대한 최대한의 오락적인 만족. 아무리 생태 관광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관광자들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내용에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관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학자입니다. 세발로 라꾸랑 두 학자가 생태관광을 정의했는데 1983년에 멕시코 북부의 유카탄 반도에 홍학이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지 보존을 운동을 전개하면서 생태 관광이라는 에코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생태 관광에는 훼손되지 않았거나 오염되지 않은 자연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뿐만 아니라 야생의 동식물 또는 경치 등을 즐기고 연구하며 감상하는 관광 의미로 생태 관광을 정의했습니다.
생태관광은 대표적인 대한관광 상품의 하나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관광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기반시설 또는 적은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대량 관광의 대안으로 처음 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열대우림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멸종위기에 처한 그 종들 또는 세계 온난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육지의 붕괴 또는 북극 그 얼음의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 관광과 자연 관광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2007년도에 우포에서 창녕이죠. 우포에서 람사르 총회가 열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람사르는 이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그 생태 건강, 습지 보호 이런 협약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 이후 매년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10회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거죠.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 람사르 협약이고요. 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총회가 열렸던 그 우포 숲은 물론이고 전남 순천만에 84만 명의 생태 관광객이 다녀가는 커다란 그런 효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태 관광이 굉장히 발전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자원이 굉장히 우수하고 자연자원을 둘러싼 역사 문화자원도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통한 생태 관광이 굉장히 많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고요. 생태 관광을 통해서 환경 폐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자연을 관찰을 하는 그런 여행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굉장히 번창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또 주 5일제가 되면서 여행자의 여행 형태가 관람 형태에서 레저 문화 또는 체험형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생태 관광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태 관광은 현재는 두 군데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고요. 하나는 한강위역청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서 이 저탄소 교통기관의 대표적인 게 열차죠. 열차는 특별한 그런 공해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코레일이 합쳐서 생태 관광 상품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소백산 국립공원 경우는 아고산대 눈꽃 트레킹, 신비체험, 그다음에 중령옛 고개마을 가다 생태 관광 상품의 브랜드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설악산 국립공원은 사냥의 놀이터 설악산 속초체험, 덕유산 국립공원은 통나무집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지리산 국립공원은 선인들의 발자취사 100리길,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아토피 과학 캠프, 조랑말 타고 속리산과 친구되기, 속리산 국립공원이죠. 가야선 역사문화체험 100배 즐기기 이런 프로그램 등이 국립공원과 코레일 서비스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생태 관광이 되겠습니다. 한강위역관리청에서도 최근에 생태 관광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강하구는 그동안 그 군사보호시설로 철책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의 접근이 좀 어려웠었죠. 역설적으로 그게 오히려 생태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지역으로 됐고 또 그것을 최근에 군사보호 지역에서 일부 해제하면서 생태 관광의 보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인이 출입이 제한됐던 한강 하구 습지 보호 지역, 장항 습지인데요.
일동 여기를 중심으로 에코 투어리즘, 에코 투어 상품이 개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 또 김포 지역의 철책선 군인이 관리하고 있던 지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항 습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거의 13km에 달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항 습지 지역과 인근에 강화 매화 마름 군락지도 생태 군락지로 람사르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이 DMZ는 생태 자원의 보고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앞으로 생태 관광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생태 관광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생태 관광 상품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뭐 철원의 철새 탐조 관광, 양구의 제한 체험, 평창 자연 기행, 또 만산 갈대 습지 탐방, 서산 상태 지역별로 많은 그 생태 관광 상품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뭐 무주 덕유산 생태 탐방, 전라도 신안 흑산 홍도 체험, 뭐 문경의 생태 기행, 안동의 생태 바이오 체험, 우리나라 생태 관광지의 대표적인 대명사죠. 창녕 오픈업, 우포늪 생태 문화 체험, 남해 가촌 다랭이 마을 상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환경부 추천 생태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산악지대가 70% 이상이고 또 우리나라에 서식한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태 관광의 보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개발 의지에 따라서 많은 생태 관광 상품이 운영이 될 장소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의 한 사례로 이 강화도의 조새 탐조 관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새는 뭐 멸종위기의 그런 새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20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한강하구의 유도, 그러니까 무인도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도서에서 매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번식을 위해서 조새가 찾아옵니다. 대략 한 300쌍 정도가 찾아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강화도는 뭐 잘 알려진 대로 이 풍부한 갯벌, 습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적인 희귀조인 조새의 번식지로서는 최고의 장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새는 전 세계적으로 1,500개체만이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희귀종인 경우죠. 번식은 사람이 없고 아주 조용한 그 무인도나 암초, 서해안의 무인도나 암초에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는 뭐 영종도 갯벌, 송도 갯벌, 시아오 일대 이런 데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새에 대해서 아주 제한된 전문가들, 관광단체 전문가들만 관찰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시화호 또는 뭐 영종도, 강화도 쪽으로 레저 인구 확산되면서 조새 보존에 좀 적신호가 켜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새는 뭐 일반적으로 5월에서 11월 사이에 그 강화도에서 번식을 한 후에 원래 자기들의 그 서식지인 베트남이나 대만 등으로 다시 돌아가는 철새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조새가 대만의 국조입니다. 대만의 여권에 이 조새를 상징물로 새겨놓고 있을 만큼 조새 보존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나라고요. 우리나라 강화도 역시 최근에 그 조새를 강화의 군조로 이렇게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강화도 같은 경우는 뭐 저세뿐만 아니라 이 환경 보존과 지역 개발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 하는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환경 보존도 결국은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롭게 환경 보존과 지역 개발을 추진해 나갈지가 늘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도가 인근의 뭐 서울 강서, 인천 검단 또는 김포 한강 신도시하고 똑같다 그러면 강화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보호하고 또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그 환경 보존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손해가 간다면 결코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화도 그 저세 탐조 관광과 관련해서 미국의 한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탐조 관광은 1983년도 이후에 굉장히 증가해서 미국 사람들 탐조 관광 굉장히 좋아합니다. 1억 명이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낚시나 등산 등의 그런 관광 상품보다 훨씬 더 선호되는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조 관광을 통해서 새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가져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탐조 관광은 그 환경 보존 또는 지역 주민의 혜택 그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은 그런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그 강화도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세 번식지를 잘 보존하고 이걸 어떻게 관광 상품화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 저세를 주제로 한 그런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세미나를 축제로 더 승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세를 통한 그 축제를 한다는 얘기는 저세 보존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미나나 축제를 열고 같은 주제로 뭐 버드 마라톤이라든지 새 조각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개최하면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례로 탐조 축제 그러면 멕시코의 유카탄 버드 페스티벌 그리고 미국의 유마 버딩 앤 네이처 페스티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천수만 철새 축제, 금강하고 철새 축제 등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죠. 저새도 유사한 축제를 통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탐조 관광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새한테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서 새를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새 모이주기, 또 원거리 새 사진 찍기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새한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당일 관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숙박 관광으로 이어지느냐가 강화도의 큰 과제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탐조 관광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50일 이상 새를 보기 위해서 한 곳에 50일 동안 체류한다는 뜻이거든요. 저새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바로 그 숙박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정여행 상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미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산지대죠. 특히 이제 티티카카 호수 거대한 남미가 원래 수억 년 전에는 이 바다로 돼 있었죠. 그게 육지화되면서 융기가 되면서 티티카카 호수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티티카카호는 해발 3,800m, 면적도 뭐 8,300평방킬로미터, 평균 수심이 280m니까 뭐 바다하고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티티카카 호수를 얘기할 때 하늘과 가장 가까운 호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섬이 4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우로스 섬하고 아만타니 섬이 공정 여행의 대표적인 그 사례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로스 섬은 푸노라는 그 페루의 도시에서 페리로 30분이면 갈 수가 있고 섬 자체가 또르또라라는 뭐 일종의 왕골이에요. 왕골로 이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섬이죠. 여기 35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여성들은 여기 그냥 관광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념품을 만들어 팔고 남자들은 그 티티카카 호수에서 어업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또 아만타니 섬 경우는 페리로 4시간을 달려야 가는데 섬에 가보면 흑벽돌집, 또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이 밖에 내다 지은 화장실, 텃밭, 또 아궁이가 있는 부엌,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5, 60년대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아만타니 섬을 가게 되면 공정여행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경우인데 3가지를 알려줍니다. 찾아가는 민박 관광객들에게. 이 첫 번째는 이 섬에 치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사탕 종류를 현지 주민들에게 주지 마라. 치과에 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두 번째는 현지 주민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뭐 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속어가 사용하기 때문에 토속어 한 20가지를 적어준 종이 한 장을 주죠. 그걸로 의사소통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일반적으로 팁을 주거나 뭔가를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현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토속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팁을 주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 대중관광, 그 매스투어리즘이 활성화되면서 그 피해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여행, 페어 트래블 또는 책임여행, 착한 여행 이런 말로 불리는 공정여행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공정여행의 핵심은 이 여행의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관광자, 여행산업, 정부, 주민들 간에 공평하게 공유하자는 게 공정여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여행사는 뭐 responsibletravel.com, 책임여행.com이라고 그러죠. 슬로우 트래블, 요즘 우리나라 이제 슬로우 트래블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슬로우 트래블, 글로벌 익스체인지 이런 여행사들이 대표적으로 공정여행 상품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단체들이 생겨나는데 뭐 국제민주연대, 아시안브릿지, 이매진 피스, 주로 비정부 기구, NGO 단체들에서 공정여행 상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매진 피스에서는 공정여행에 관한 책을 출간해서 공정여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정여행을 필요한 지침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은 여행.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가능하면 적게 타자. 일회용 부품 쓰지 말자. 물도 절약해서 쓰자. 두 번째는 동식물을 돌보는 여행입니다. 뭐 여행지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 그런 뜻이고요. 특히 성매매하지 않기, 뭐 아동 성매매, 뭐 섹스여행, 비즈니스 매춘 여행 이런 걸 모두 거부하자는 게 한 가지 내용이 되고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속이론을 얘기할 때 이 도시자본이 관광지에 와서 자본을 전부 회수해가는 그런 걸 피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현지인 운영 숙소, 음식점, 교통기관 이런 것들을 이용하자는 내용이고요.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여행, 뭐 과다한 쇼핑을 하지 말고 지나치게 할인을 하지 말자.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재래시장에 가서 콩나물 깎아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콩나물은 깎을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 얘기죠.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는. 예를 들어서 패키지 여행의 가장 큰 단점은 현지인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공정여행은 현지인들하고의 관계를 맺자. 다시 말하면 현지인 인사말, 노래, 춤 배우고 현지인들한테 작은 선물을 주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입니다. 현지 문화, 생활 양식, 현지의 종교, 현지의 어떤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모두 존중해자는 거고요. 또 현지인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하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하는 여행인데 우리가 보통 거리에 거리인들한테 동전 몇입 던져주는 건 이제 적선이죠, 소위. 그런데 이 공정여행에서는 여행경비 1%를 현지 단체에 기부하는,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여행입니다. 현지에서 일어나는 비인륜적인 일에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관광상품의 마지막 시간으로 녹색관광상품, 생태관광상품, 그리고 공정여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녹색관광상품은 저탄소 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그런 여행 상품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산악과 종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태관광 가능성이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는 대중관광의 어떤 반작용으로 공정 여행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